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인공지능 사이버보안학과의 김태근입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보안 과목에서요, 차량 보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Introduction of Automotive Security Research라고 지었고요. 부제로는 In-Vehicle Network Security Research 이렇게 부제를 지었습니다. 차량 IT 도메인에 있는 차량 내부 네트워크망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과 그 네트워크 보안에 위협이 되는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요. 여기 오토모티브 IT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IT와 달리 차량 내부의 환경이 맞춰진 IT 인프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개의 자동차들이 있는데 그 여러 자동차들에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들어갑니다. 여기 텔레매틱스, 인포테인먼트, 바디 이런 여러 종류의 이슈들이 차량 내에 탑재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러한 이슈들은 본인이 맡은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라든가 그 외 외부 접점망과의 연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MW 7 시리즈를 보면요. BMW 7 시리즈 자동차의 경우에는 150여 개 이상의 ECU가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타고 다니는 현대기아차라든가 그 외의 제조사들 자동차에도요. 최소 50여 개 이상의 인베리드 장치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각각의 ECU들은요. 와이파이라든가 LTE라든가 BLE 그 외 여러 가지 통신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내에 탑재되는 어떤 텔레매틱스 시스템이 있으면 그 텔레매틱스 시스템은 인터넷과 연결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바디 컨트롤 도메인에 있는 뭐 TPMS라든가 그 외의 장치들에서도 BLE라든가 근거리 무선망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고객 편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 IT의 발전에 따라서 고객의 편의도 증가한 상황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위협도 함께 증가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10년도를 기점으로요, 다양한 종류의 위협들이 발견이 되어 왔고요. 2013년도, 15년도에는 크리스 발라색 그리고 찰리 밀러라고 하는 두 명의 화이트 해커로부터 차량이 완벽하게 탈취되고 완벽하게 제어권을 공격자에게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위협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2013년도, 2015년도에 화이트 페이퍼 형태로 보고된 이 사항 때문에요. 다양한 차량 제조사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보안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도입하고자 노력했고요. 현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기법들이 차량 내에 존재하고 있고 널리 보안 메커니즘이 적용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15년도에 이 두 명의 해커로부터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 먼저 논해보고요. 그리고 그 취약점을 혹은 보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우선은 우리 인비클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CAN 프로토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 CAN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왜 공격이 성공했고 어떠한 문제가 내재적으로 존재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CAN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 혹은 배경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N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컨트롤러 아레아 네트워크의 약자이고요. 시리얼 버스 프로토콜입니다. 해서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면요. CAN으로 연결된 여러 개의 ECU들이 포함된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알 수 있다시피 각각의 ECU들, 각각의 노드들은 하나의 큰 버스망에 태핑되어 있는 채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각각의 ECU들, 노드들이 보내는 여러 메시지들은요,
암호화나 인증 메커니즘이 적용되지 않은 채 전달이 되고요. 버스에 올라간 특정한 데이터들은 버스에 물려진 다른 노드에게 모두 전달이 되고 어떠한 노드도 버스를 점유해서 본인이 올리고 싶은 데이터를 마음껏 송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CAN이라고 하는 차량용 내부 통신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언급했지만 CAN은 최초에 설계될 시점에 보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시 되지 않아서 보안에 대한 메커니즘이 설계 자체에, 표준 자체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보안 문제를 야기합니다. 인크립션, 메시지 어센티케이션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설계된 프로토콜입니다. 이슈가 몇 가지 에러를 체크합니다만 비트 에러, 스토프 에러, CRC 에러, 폼 에러, 에크 에러와 같은 여러 가지 에러를 체크합니다만 이 에러들은 모두 failure safety 관점에서 이 차량의 내부 노드들이 차량에 들어가는 ECU들이 제대로 동작되고 있는지 혹은 CAN과 관련된 정상적인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고요. 보안 관점에서의 에러라든가 보안 관점에서 어떤 문제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시 반복되지만 시큐리티 메커니즘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CAN이 이용되고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이러한 문제로 여러 가지 위협들이 생겨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CAN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전달되는 메시지 프레임에 대한 설명이 이 장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서 CAN 프레임 메시지 구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나타나 있는 그림 보시면요. Arbitration Field, Control Field, CRC, EC, EOF라고 불리우는 End of Frame, 그리고 맨 앞에 SOF라고 불리우는 Start of Frame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필드들로 해당 CAN 메시지, CAN 프레임이 구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요. SOF는 Start of Frame의 약자이고 이 SOF가 하는 역할은 프레임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이제 버스에 올라간 데이터가 시작된다 라고 하는 사항만 알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필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따라 나오는 Arbitration ID는 CAN 메시지의 타입, CAN 메시지의 종류를 나타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ID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AN은 특이하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정형화되어 있고요. 그 메시지의 종류를 미리 특정해서 각각의 이슈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데이터의 ID 부분을 보고 특정한 ID가 매칭이 되면 그 ID에 맞는 행위를 이슈가 수행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Arbitration ID는요, 메시지의 타입을 특정하기도 하지만 이 CAN 메시지 데이터가 버스를 점유할 때 우선순위로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과 관련된 필로소피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낮은 ID를 갖는 CAN 메시지가 높은 우선순위를 갖고요. 그에 따라서 버스를 점유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Arbitration ID 다음에는요, RTR이라고 하는 필드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녀석은 Remote Transmission Request의 약자이고요. 이 녀석이 하는 일은 해당 메시지가, 해당 프레임이 원격 프레임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CAN에 돌아다니는 데이터들 중에서는 그 중에 데이터 프레임도 있을 수 있고요. 리모트 프레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리모트 프레임은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기보다는 특정한 이슈에게 특정한 노드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요청할 때 사용되는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TR 필드를 이용해서 해당 프레임이 리모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CAN 포맷이 구성이 되어 있다. RTR이라고 하는 필드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컨트롤 필드입니다. 컨트롤 필드에는 뭐 DLC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비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필드는 DLC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DLC는 데이터 랭스 코드의 약자이고요. 전달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크기를 특정하기 위한 용도로, 알려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필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필드입니다. 가장 중요한 필드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특정한 노드가, 특정한 이슈, 인베디드 장치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진 필드를 우리 데이터 필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속도계와 관련된 이슈다 라고 하면요, 속도와 관련된 어떤 데이터를 다른 이슈에게 보내고자 할 때 이 데이터 필드를 이용해서 속도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시켜서, 페이로드에 포함시켜서 다른 노드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 필드의 사이즈가 중요한데요. 사이즈가 여기 나와 있듯이 8바이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 8바이트의 사이즈를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IT 도메인의 이더넷 프로토콜과 달리 8바이트로 매우 작은 수준의 데이터만 보낼 수 있도록 프로토콜이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데이터를 보내다 보니까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8바이트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메시지가 갖는 의미를 분석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러한 특성으로 이후에 이야기할 취약점들이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하는 이 데이터 사이즈로 인해서 취약점이 무조건 발생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요. 그 이유는 이제 서두에 이야기한 인크립션이라든가 메시지 오센티케이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 더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 아무튼 이 데이터 필드의 사이즈 또한 공격을 수행하는 데 많은 이점을 준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CRC에 대한 설명입니다. CRC는 우리가 알고 있는 CRC가 맞고요. 에러 디텍션을 위해서 사용되는 필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EOF라고 하는 필드가 따라 나오게 되는데요. 각각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전달된 프레임에 대한 액크놀로지를 보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필드이고, EOF의 경우에는 메시지의 끝, 프레임의 끝을 나타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필드입니다. 그래서 SOF와 EOF를 이용해서요, 주어진 데이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끝나는지를 우리가 특정할 수 있고, arbitration ID를 가지고 이 메시지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필드에는 DLC라고 하는 값이 있어서 이 메시지의 크기를 알 수 있고요. 데이터 필드에는 노드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그 데이터의 크기가 8바이트로 한정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외에 다양한 또 필드들도 존재한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CAN 프로토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거의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비클 네트워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CAN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점적으로 이야기 드린 부분은 안전하지 않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크리스 발락색과 찰리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쉽게 취약점을 도출해낼 수 있었고요. 그 도출된 취약점은 차량 IT 업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취약점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소개되는 취약점 사례는 Adventure in Automotive Networks and Control Unit이라고 하는 화이트 페이퍼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읽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내용을 간추려서 이야기 드리는 바이고요. 구체적인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문서를 구글링해서 찾아서 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기입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찰리 발라색과 크리스 밀러는 취약점 점검을 2대의 차량에 대해서 진행했습니다. 대상이 되었던 2대의 차량은 2010년도식 포드 이스케이프 그리고 2010년도식 토요타 프리우스입니다. 이 2개의 차량에 대한 공격을 수행했고요. 결론적으로 성공이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공격했는지를 살펴보면요. 먼저
ECU를 차량에서 탈거하고요. ECU로 연결해주는 핀맵을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ECU들이 한 개만 있지는 않을 텐데요. 여러 개의 ECU들 중에 OBD2 포트를 가지고 있는 OBD2 포트와 연결된 ECU를 탈거하고요. 그 ECU에 연결된 OBD2 단자의 핀맵을 분석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물리적 연결을 수행하면 되는지를 파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군인들이 사용하는 공격용 장비를 하나 차량 내에 두고 앞서 분석한 핀맵에 연결 가능한 케이블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공격 장비를 차량의 ECU와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공격 장비를 이용해서 캔 메시지를 도청하고 또 분석해서 조작된 캔 메시지를 만들고 그 캔 메시지들을 차량 내에 주입시키는 방식으로 공격을 수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하면요. 두 대의 차량을 가지고 OBD2 단자 핀맵을 분석했고요. 분석 결과 어떤 식으로 연결하면 되는지를 확인했고 그와 관련된 케이블들 만들고 커넥터 만들고 차량 내에 ECU와 공격 장비를 연결시켜 놓고 차량 내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수집된 내용을 분석해서 그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생성된 공격용 메시지를 차량 내에 주입하고 이런 방식으로 공격을 수행한 겁니다. 주입된 메시지는 당연히 차량 내에 있는 정상적인 ECU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ECU들은 그 메시지를 공격 메시지라고 인식하지 못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모습을 띠는 메시지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성스럽게 메시지를 만들어서 공격을 수행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결과 많은 취약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요, 포드 이스케이프 차량과 토요타 프리우스 차량의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명하고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다른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모든 ECU들이 다 버스를 기본 백본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이 DLC라고 불리우는 데이터 링크 커넥터라고 하는 녀석이 중간에 껴있는 거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녀석이 OBD2 단자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격 장비가 이 DLC에 물려서 공격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CAN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은 버스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공격 장비를 물리게 되면요, 버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를 모두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버스 프로토콜의 특징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일단 수집하는 것이 용이하고요. 수집된 데이터조차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데이터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수월합니다. 그리고 인크립션이라든가 메시지 어센티케이션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보안 메커니즘도 적용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공격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공격을 수행하고 의미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결과가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들을 막 수집할 거예요. 메시지를 수집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일부러 연출할 겁니다. 뭐 속도를 올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엑셀레이터를 뭐 밟았다가 떼었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떼었다가 혹은 뭐 차량 문을 개폐했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연출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이 버스에 올라오는 캔 메시지들을 수집하고요. 그 메시지들이 어떤 상황에서 새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혹은 값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성스럽게 분석한 겁니다. 그 결과 속도계, 오도미터, 온보드 내비게이션, 스티어링과 관련된 메시지들의 의미를 쉽게 분석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앞서 이야기한 내용은 포드 차량에 대한 이야기이고 토요타의 경우에도 속도계, 브레이킹 시스템, 스티어링과 관련된 메시지들을 잘 분석해서 메시지의 의미를 도출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의미를 분석하게 되면요, 이 메시지를 구성하는 방법도 내가 파악할 수 있겠고요. 그 파악된 내용을 기초로 정상적으로 보이는 메시지를 내가 만들어서 공격 장비로 주입시키면요, 주입된 메시지들은
정상적인 그 외에 이슈들에게 전달이 되고 전달된 메시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작동이 발생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공격자들은 밝히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이어고니스틱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공격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이어고니스틱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차량 내에 탑재되는 이슈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서비스를 다이어고니스틱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서비스의 프로토콜을 이용한 공격도 가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SO 14228 그리고 14230 표준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다이어고니스틱 서비스가 이제 원활하게 이제 동작이 되는지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문서를 일단 참고해서 전반적인 동작 사항을 파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파악된 사항을 기초로 해서 다이어고니스틱 서비스를 위해서 차량 내에 돌아다니는 메시지를 분석하고 메시지로부터 추가적인 취약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다이어고니스틱 서비스가 누구에게나 활용 가능한 서비스는 아닌데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보안 메커니즘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의 해커가 성공적으로 공격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다이어고니스틱 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큐리티 액세스라고 하는 서비스의 취약점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큐리티 액세스 서비스는 챌린지 앤 리스폰스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듯이 외부 장치에 해당하는 다이어고니스틱 테스터가 OBD2 단자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부에 있는 어떤 이슈에게 진단과 관련된 메시지를 날릴 때요, 사전에 먼저 시큐리티 액세스 요청을 먼저 보내고요. 이때는 시드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이슈에게 전달합니다. 그럼 전달받은 이슈 입장에서는요, 그 시드에 대한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시드를 하나 생성해서 이렇게 다이어고니스틱 테스터에게 해당 시드를 전달합니다. 시드를 요청받고요, 시드를 생성해서 외부 익스터널 디바이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익스터널 디바이스에서는요, 미리 존재하는 시크릿 키를 가지고요, 보안 토큰 혹은 보안 키를 가지고 그것을 조작해서 조작된 내용을 리스폰스로 이슈에게 다시 보내게 되고요. 이슈는 그 내용을 보고 밸리드한지,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를 따져서 유효하다면 그 이후에 다이어고니스틱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시큐리티 액세스라고 한 서비스에 취약점이 존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분석을 해보니 요청을 한 이후에 전달되는 시드가 112233으로 항상 고정되어 있다라고 한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존재하는 공유되고 있는 보안키가 바뀌지 않는 이상 112233이 항상 나오게 되니까 그에 대한 응답도 항상 동일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CBBF91이라고 하는 바이트 값들이 112233에 대한 리스폰스로 밝혀졌고, 이 값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공격자들이 확인해서 내가 굳이 키를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CBBF91이 어차피 이슈에게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리스폰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만 생성해서 보내게 되면 문제가 없이 그 이후에 다이어고니스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고, 그를 이용해서 공격을 수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큐리티 액세스를 뚫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이어고니스틱 서비스를 이용한 공격을 수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뭐 진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메시지들, 뭐 인게이지 브레이크, 뭐 노 브레이크, 이런 여러 가지 클러스터에 이제 띄울 수 있는 주의 사항들을 무작위로 띄울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데몬스트레이션인데요. 이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윗을
트윗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트윗은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잘 다시 내용을 복기해 보면요. 내가 공격하고자 하는 위치를 특정해서요. 이슈 탈거하고요. 그 위치라 하면 이제 OBD2 단자가 물려진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이슈에 자신이 원하는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공격 장비를 물리고 분석된 내용을 기초로 메시지를 만들어서 차량 내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수행했던 것이고요. 간단한 물리적인 공격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공격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2013년도 당시에는 이 시큐리티 이슈가 많이 회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전제하기를 차량 내에 침입자가 침투할 수 있는 상황, 물리적으로 차의 문을 열고 이슈의 공격 장비를 물릴 수 있는 상황을 가정했기 때문에 공격의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다고 평가가 되었고요. 사실 그 당시에는 그 지점 때문에 그러한 한계 때문에 많은 차량 제조사들이 이 위협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 발라섹과 찰리 밀러도 이에 대한 사항을 공감하고요. 두 번째 취약점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그 두 번째 찾아진 취약점은 리모트 exploitation of unaltered passenger vehicle이라고 하는 화이트 페이퍼의 내용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앞서 이제 이야기했던 취약점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연결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소 난이도가 낮게 평가가 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명의 건은 이것을 원격으로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원격 공격 지점의 어택 서페이스를 찾고자 노력을 했고요. 이때 대상이 되었던 원격 공격의 빅팀에 해당하는 것은 텔레매틱스 시스템인데 유커넥트라고 불리우는 이름을 가진 텔레매틱스 시스템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택 서페이스를 먼저 찾고요. 텔레매틱스로 한정을 하고 텔레매틱스를 공격하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공이 되었고요. 이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텔레매틱스 시스템에 코드를 주입하고 여러 가지 커맨드를 실행하도록 하여서 이전에 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캔 메시지를 분석하고 원하는 캔 메시지를 쏠 수 있도록 차량을 제어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었던 차량은 지프 체로키 2014년도에 만들어진 지프 체로키 차량이고요. 이 체로키 차량을 대상으로 공격을 수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면요. 이 친구들이 이용했던 시스템의 이름은 유커넥트 시스템이고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인포테인먼트 혹은 텔레매틱스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텔레매틱스 시스템은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는 인터넷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격 공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고 유커넥트 시스템을 공격했던 것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유커넥트 시스템이 한번 공격이 되어서 컴프로마이즈가 되게 되면요. 그 이후부터는 이전에 첫 번째 발견했던 공격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메시지를 만들어서 쏘기만 하면 차량 내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혹은 제어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을 어떻게 컴프로마이즈 했는가가 중요하겠죠. 두 가지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 컴프로마이즈가 가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와이파이 패스워드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 되겠습니다. 우선 유커넥트 시스템이 처음 지프 체로키라고 하는 차량이 처음 만들어지고 출고가 될 때 유커넥트 시스템은 시스템의 와이파이 디폴트 패스워드는 시스템 타임, 생산한 연도에 생산한 일자의 시스템 타임에 기초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 두 명의 해커가 발견했고요. 만약에 내가 이 차량의 생산 연도와 생산 월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15 밀리언 패스워드만 내가 조합해 가지고 공격을 수행하게 되면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와이파이 패스워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정하기를 이 텔레매틱스 시스템의 와이파이 핫스팟에 공격자가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었습니다. 와이파이 핫스팟에 붙은 이후에는요, 다른 걸 한 게 아니고 포트 스캐닝을 합니다. 와이파이 핫스팟에 열려진 포트들을 모두 스캐닝하는 것인데요. 포트라고 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마다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마다 배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 어떠한 시스템의 경우에는 취약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고, 그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포트가 열려 있다면 그 취약한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시스템에 존재한다는 것을 반추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포트 스캐닝을 먼저 수행한 겁니다. 그랬더니 디버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서비스가 지금 백그라운드로 지금 텔레매틱스 시스템에 실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디버스 서비스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을 또 마련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디버스가 이제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디버스는 이제 외부에 있는 어떤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요청을 수행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디버스가 만약에 인증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떠한 사용자도 내가 원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지프 체로키 차량에 탑재되고 있는 하만에서 만든 유커넥트 시스템의 디버스는 어떠한 인증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외부의 익명의 사용자로부터 전달된 커맨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명의 해커는 그 점을 이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커맨드를 날릴 수가 있었고요. 그 결과 어떤 펌웨어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차량 내부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서비스들 중에 크리티컬한 서비스들을 본인이 제어하고 실행할 수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가 발견이 되면서 피아트 크라이슬러에서는요, 지프 체로키 차량 제조사에서는요, 1.4 밀리언 대의 자동차들을 모두 리콜하게 되었습니다. 부가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만약에 차량 내에 문제가 있는 텔레매틱스 시스템이 있는데 문제가 발견되었다라고 할 때 가장 빠르게 쉽게 조치할 수 있는 그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OTA를 이용한 조치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격으로 펌웨어를 업데이트 시키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크라이슬러에서 만든 지프 체로키 차량에는 그런 OTA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차량 내에 있는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업데이트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비스 센터에 가서 실제 USB를 꽂고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밖에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어서 1.4 밀리언 대의 자동차들이 모두 리콜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최초로 금전적인 손실을 야기한 차량 보안 사고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사고가 이 레포트가 나온 이후부터 많은 차량 제조사들이 보안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차량 내에 그 솔루션들을 탑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수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제조사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콘소시엄도 만들어지고요. 오토 아이삭이라고 불리는 차량 제조사나 차량 부품 회사의 컨소시엄도 만들어지고요. 리자라고 하는 북미 기구에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그 외에 다양한 기구들 혹은 컨소시엄들에서 차량 보안과 관련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컨소시엄이나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졌고요. 그 외에도 규제 활동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UNEC라고 하는 기구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규제를 만들고 2022년도, 24년도에 규제가 발효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고 규제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신차에 규제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고요. 24년에는 모든 차에 규제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서요. 어쩔 수 없이 제조사들은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도입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문제를 정의할 수 있겠고요. 규제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이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야기하면 IDPS라든가 시큐리티 로거, 포렌식과 관련된 활동들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외에도 제조사나 부품사나 여러 가지 보안 정책을 위한 어떤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한 사항을 규제로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인증받아야지만 차량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겠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배경에 대한 설명도 드렸는데요. 차량 제조사 입장에서 어떠한 솔루션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어떠한 솔루션이 도입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보안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문제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요. 그 문제들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방법 또한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펌웨어 인티그리티 체크, 시큐어 부트, 시큐어 스토리지, 익스터널 디바이스 어센티케이션, 익스터널 커뮤니케이션 프로텍션, 그리고 키 엔트리 시스템 시큐리티 등의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펌웨어 인티그리티 체크는 ECU에 들어가는 펌웨어의 무결성, 그러니까 중간에 변조가 되었는지 변조가 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시큐어 부트는 부팅 시점의 부트로더가 변조가 되었는지 변조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시큐리티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큐어 스토리지는 말 그대로 안전한 저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옆에 표현되어 있듯이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이라고 하는 모듈에서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HSM이라고 불리우는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에 존재하는 안전한 저장소라고 하는 것은 보안 토큰에 해당하는 보안 키라든가 여러 가지 인증서들을 담기 위한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안성이 높은 그러한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External Device Authentication은 외부 장치가 차량 내의 이슈와 연결될 때 그 외부 장치를 인증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External Communication Protocol은 외부 인터넷망으로 연결된 혹은 BLE라든가 근거리 무선망으로 연결된 디바이스가 있을 때 그 디바이스로부터 전달받는 데이터가 유효한지 혹은 안전한지를 검사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키 엔트리 시스템 시큐리티는요, 우리가 예전에는 물리적인 키가 있어야만 차량 내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시동도 물리적인 키를 이용해서 실제로 물리적인 키를 차량에 꽂아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스마트 키 형태가 되고 키가 디지털 키 형태가 되면서 실제로 물리적인 키가 없다 하더라도 출입하는 것이 가능하고 시동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와 관련된 보안 정책을 우리 키 엔트리 시스템 시큐리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시큐리티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메커니즘들은 높은 정도의 시큐리티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시큐리티 메커니즘을 모든 이슈에게 적용하는 것은 실제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일단 개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소프트웨어의 가격이나 아니면 HSM 모듈 하드웨어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매우 중요한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일부의 중요한 이슈들, 파워트레인과 관련된 이슈들이나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들, 혹은 네트워크 전반을 관리하는 게이트웨이와 관련된 이슈들에만 이러한 많은 시큐리티 메커니즘들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이슈들을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 네트워크를 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보안 솔루션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IDS, IPS 파이어월이 지금 현재 차량 내에 많이 도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IDS에 대한 설명만 IDS, IPS에 대한 설명만 간단하게 하면요. IDS는 인트루전 디텍션 시스템의 약자이고요. 네트워크 메시지들을 일일이 검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되는 메시지가 발견이 되면 그 메시지들을 일단은 전송되는 것을 허용하되 그와 관련된 로그를 남기거나 아니면 사용자나 관리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보안 처리를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IDS라고 부르고요. IPS는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을 하되 전달되는 메시지가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는 의심스러운 메시지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즉시 그 메시지를 차단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 IPS라고 부릅니다. 이런 종류의 네트워크 솔루션들이 지금 오토모티브 네트워크 시큐리티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그림은 IDS를 설명하기 위한 걸 목적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컨베이어 벨트에 뭐 사람 모양의 인형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것이 정상적인 상황인데 이때 로봇 모양의 인형이 들어가게 되면요. 이것을 정상과 다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정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로그를 남기거나 아니면 IPS의 경우에는 정상과 달라 보이는 이런 메시지를 차단한다.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IDS, IPS의 경우에는 차량 내부에 있는 모든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장소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차량 내부 네트워크의 모든 버스들과 물려진 모든 통신망과 물려진 게이트웨이에 구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 게이트웨이에 IDS나 IPS가 존재하고 있고 이 IDS, IPS가 게이트웨이로 들어오는 메시지들을 한 번씩 매번 검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IDS와 인베이클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IDS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그냥 PC 환경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IT 인프라스트럭처에 존재하고 있는 IDS들은 대부분 블랙리스트 기반의 검사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인베이클 네트워크의 IDS의 경우에는 블랙리스트 기반이 아니라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탐지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특징적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은 공격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적기 때문인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인베이클 네트워크 비헤이비어가 매우 정적이고 상대적으로 노멀리티라고 하는 정상성을 정의하기에 용이한 형태이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가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기반의 탐지를 수행하려면 우선은 기초적으로 공격에 대한 공격 메시지가 많이 수집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격 메시지가 수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메시지의 일정한 바이트 패턴을 시그니처화 시키고 그 시그니처를 매번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격에 대한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데요. 차량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IT 상황과 달리 공격 사례가 많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정의해서 공격을 탐지하는 방식으로 IDS를 구현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탐지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트리스트 기반 탐지가 가능한 이유는 그런 상황에서 화이트리스트로 탐지를 하는데도 문제가 없는 이유는 이 사용하고 있는 그 인베이클 네트워크 환경 자체가 매우 정적인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인베이클 네트워크 비헤이비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바로 설명을 드리면요. 결론적으로 매우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만 그 인베이클 네트워크 상에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 정형성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까요? 하는 것이 이제 DBC 파일인데 DBC 파일은 CAN 데이터베이스의 약자이고요. CAN 데이터베이스는 CAN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인베이클 네트워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각각의 메시지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 보면요. 메시지라든가 시그널이라든가 메시지에 포함된 페이로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시그널이라든가 그런 종류들이 쭉 나래비가 되어 있고요. 나래비 되어 있는 각각의 메시지라든가 시그널에 대한 특징도 함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메시지가 이러한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인비클 네트워크로 돌아다니는 메시지들은 매우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서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이 문서의 기초에서 모든 이슈들이 동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비클 네트워크 비헤이비어 자체가 매우 정적인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이러한 정상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잘 정의해 놓으면 설사 의심스러운 메시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정상과 매우 다를 것이니까 혹은 DBC에 적혀진 내용과 매우 다를 것이니까 쉽게 탐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4가지 어택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스 어택 모델인데요. 이 도스 어택 모델은 어떤 컴프로마이즈된 하나의 노드가 캔에 이렇게 물려져 있고 그 노드가 일정한 메시지들을 빠르게 전송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라면 분명히 DBC 파일에 적혀진 해당 메시지에 대한 주기가 분명히 위반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탐지가 가능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패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컴프로마이즈된 이슈가 하나 있고 이슈가 정상적으로 보이는 정상적인 아이디를 갖는 메시지를 캔 버스에 올리는 공격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B0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는 메시지의 주기가 원래는 이렇게 일정한 상대적으로 긴 주기를 갖는 녀석이었다면 이 공격을 통해서 주기가 짧아지는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캔 DBC의 B0라고 하는 캔 아이디를 갖는 메시지에 대한 정의가 있을 텐데 그 정의가 이 공격을 위해서 사용되는 이 메시지로 인해서 위반이 되고 훼손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탐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런 마스커레이드라고 하는 공격의 경우에는 이런 주기까지도 맞춰서 메시지를 송신하기도 하지만요. 이 주기 위에도 다양한 어떤 정상적인 메시지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특징들을 또 이용하게 되면 충분히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해당 공격을 잘 탐지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 남겨져 있는데 서스펜션도 같이 이야기하면요. 서스펜션은 컴프로마이즈된 이슈가 하나 있을 때 이슈로부터 특정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도록 메시지를 블락하는 공격이 되겠고요. 그럼 블락한 시점 이후부터는 메시지가 이렇게 B0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기를 훼손하기 때문에 당연히 화이트리스트 기반 탐지를 하는 것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어택 모델과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탐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줬고요. 이런 것은 캔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해서 캔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어떤 밸류들이나 뭐 주기와 관련된 정보들을 이용해서 탐지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탐지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부터는 몇 가지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고도화된 탐지를 할 수 있는지를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퀀시를 기반으로 한 탐지 사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리퀀시는 그냥 메시지 전송 주기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연구 사례인데요. 아래에 이제 연구 논문을 찾아보시면 연구 사례가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다양한 매트릭들을 정상적으로 보이는 네트워크 트래픽으로부터 추출을 하고요. 아이디라든가 뭐 시간당 메시지의 개수라든가 뭐 해밍 디스턴스라고 부르는 어떤 특별한 밸류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출하고요.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캔 메시지 트래픽으로부터 다시 추출합니다. 그래서 그 둘을 비교하는 것이죠. 근데 비교하는데 그냥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원 클래스 SVM이라고 하는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비교하게 되고요. 일정 스레시홀드를 넘어가게 되면 이게 비정상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메시지를 탐지하는 기법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sequence based detection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건 간단하게 말해서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can message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드 중 하나인 can ID를 이용해서 탐지를 하는 방법입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을 수집하고요. can ID만 따로 추출해서 시퀀스 형태로, 서열 형태로 만듭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오가는 메시지들이 정형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비슷한 방식으로 시퀀스가 정의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0x100 메시지가 나왔다가 그 다음은 대부분 0x300이 나오고 그 다음은 0x200, 그 다음은 0x500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어떤 규칙이 발견이 될 텐데요. 그 규칙을 잘 그 패턴을 잘 추출해서 그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격자가 임의의 아이디를 가진 메시지들을 주입하게 되면요. 그 메시지로 인해서 can ID 시퀀스가 훼손이 될 거고요. 위반이 될 것이고요. 그걸 잘 분석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쓰든 아니면 기본적인 통계학적인 기법을 쓰게 되면 그걸 잘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그걸 잘 구분해서 비정상적인 메시지가 들어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엔트로피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탐지를 수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can ID라든가 어떤 데이터 밸류라든가 이런 데이터 밸류 아이디들의 엔트로피 값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서요. 엔트로피 값이 높아지는 시점에 어떤 메시지들을 악의적인 메시지라고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엔트로피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양한 밸류들이 나올수록 이 불확실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can ID가 다양하게 나오는 시점에 어떠한 엔트로피 값이 높아지고 아니면 기존과 달리 엔트로피가 갑자기 솟구치는 이런 지점이 있을 텐데요. 이런 지점을 포착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연구 사례들을 살펴봤고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1차적인 가공을 통해서 내가 정의한 어떤 can ID 시퀀스, 엔트로피, 프리퀀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이브한 원래 로우 데이터에 해당하는 can 메시지만 가지고도 딥러닝을 이용하게 되면 탐지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해서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탐지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사례에 대한 설명을 이 정도로 하고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일단은 오토모티브 IT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했고요. 그 설명의 요는 이제 많은 이슈들이 들어간다였고, 그리고 이슈들이 인터넷과 같은 어떤 외부망과 많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공격자로부터 공격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중요성을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떤 공격들이 있었는지도 살펴보았고요. 크리스 발라섹과 찰리 밀러가 진행한 공격 취약점 사례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단의 예로 어떤 UNEC 법규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더 이상은 차량 보안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아예 판매가 유럽에서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되었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큐리티 메커니즘들을 만들어 놓고 도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오버헤드가 높고 또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이슈에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정리를 해드렸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슈들에 대한 어떤 보안 처리를 담당하는 솔루션이 필요했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솔루션 중에 하나가 IDS, IPS와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IDS는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탐지를 수행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DBC라고 하는 폼에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듯이 그런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네트워크 자체가 이미 정형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탐지가 가능했던 것이고 그 화이트리스트 기반 탐지를 할 때 DBC에 정의된 내용을 이용하기도 하고 앞서 설명드린 프리퀀시, can ID, 시퀀스, 엔트로피 등의 다양한 통계학적인 매트릭을 이용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또 이후에 기회가 될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